천민기생이 조선 최고의 학자를 이겼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교과서가 숨긴 황진이와 초요갱의 진짜 이야기를 공개합니다. 한 사람은 시 한 수로 양반 사회를 무너뜨렸고 다른 한 사람은 목숨 하나로 나라를 구하려 했습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면 신분이 인간을 규정할 수 없다는 충격적인 역사적 진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먼저 눌러주시고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한 사람은 시와 음악으로 양반 사회를 뒤흔들었고 다른 한 사람은 목숨을 걸고 나라를 구했습니다. 둘 다 기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조선에 남긴 흔적은 어떤 왕이나 대신보다 깊었습니다. 여러분은 기생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화려한 옷, 춤과 노래, 권력자들의 연회. 아마도 대부분은 이런 이미지를 먼저 떠올리실 겁니다. 하지만 조선시대 기생은 단순히 예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천민 신분이었지만 그 누구보다 높은 교양을 갖춰야 했고 그 누구보다 깊은 지성을 요구받았습니다. 시를 지어야 했고 서예를 익혀야 했으며 악기를 다뤄야 했습니다. 양반 남성들과 대등하게 시를 주고받고 철학을 논하고 세상을 읽어내야 했습니다. 그런 그들 중에서도 역사에 이름을 새긴 두 여인이 있습니다. 황진이, 초요갱. 한 사람은 16세기 개성에서 태어나 조선 최고의 시인이자 예술가로 불렸습니다. 서경덕, 이황 같은 당대 최고의 학자들도 그녀 앞에서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양반 남성들이 평생을 공부해도 이루지 못한 경지를 그녀는 천민 신분으로 이뤄냈습니다. 다른 한 사람은 임진왜란이 터진 평양에서 적진에 홀로 들어가 외장을 죽였습니다. 그녀의 선택은 평양성을 구했고 조선군에게 반격의 기회를 주었습니다. 기록은 이렇게 말합니다. 초요갱이 아니었다면 평양성은 함락되었을 것이다. 천민 신분의 기생 두 명이 어떻게 이런 일을 해낼 수 있었을까요? 그들은 어떤 삶을 살았고 어떤 선택을 했으며 무엇을 남겼을까요? 오늘 우리는 교과서에는 나오지 않는 하지만 조선을 진짜로 움직인 두 여인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들의 삶을 따라가다 보면 여러분은 깨닫게 될 겁니다. 신분이 낮았지만 그들의 영혼은 그 누구보다 높았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 높이가 결국 조선 역사 전체를 다시 쓰게 만들었다는 진실을. 지금부터 7개의 장면을 통해 황진이와 초요갱이라는 두 전설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조선시대 기생제도의 실체. 조선시대 기생은 천민이었습니다. 신분제도상 가장 아래에 위치했고 법적으로는 노비와 동일한 취급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그들에게는 양반 여성들에게 허락되지 않은 자유가 있었습니다. 글을 배울 수 있었고 시를 지을 수 있었으며 세상 밖으로 나갈 수 있었습니다. 양반 여성들이 사대문 안에 갇혀 평생을 보낼 때 기생들은 연회를 다니며 권력의 중심을 목격했습니다. 이것이 조선시대 기생이 가진 이중적 위치였습니다. 낮은 신분, 하지만 높은 교양. 법적 제약, 하지만 문화적 자유. 경국대전은 기생제도에 대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관기는 각 지방 관하에 소속되어 연회와 의식에서 가무를 담당한다. 이 짧은 문장 뒤에는 복잡한 현실이 숨어 있었습니다. 기생은 단순히 춤추고 노래하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외교 사절을 접대하고 지방 관리들의 업무를 보조하며 때로는 정치적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까지 수행했습니다. 명나라 사신이 조선에 오면 가장 먼저 맞이하는 사람은 기생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중국어를 익히고 명나라 문화를 공부하며 외교의 최전선에 섰습니다. 양반 남성들이 공적인 회의를 할 때 기생들은 그 자리에서 수를 따르며 모든 대화를 들었습니다. 권력의 비밀을 가장 많이 아는 사람들, 그것이 바로 기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삶은 자유롭지 않았습니다.
관아에 소속된 그들은 언제든 불려나가야 했고 거부할 권리가 없었습니다. 천민 신분이었기에 법적 보호도 받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재능을 가졌어도 신분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도 이런 모순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높은 능력을 가졌지만 제도적 제약에 묶인 사람들,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정당한 인정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 기생의 삶은 단지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도 계속되는 구조적 불평등의 원형입니다. 이런 제약 속에서도 빛을 발한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1500년대 초반 개성에서 한 소녀가 태어났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진. 훗날 조선 최고의 시인으로 불리게 될 황진이었습니다. 그녀가 태어난 집안은 양반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개성의 향리 출신으로 관직을 지낸 경험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황진이의 어머니는 기생이었습니다. 조선시대 법에 따르면 어머니가 천민이면 자식도 천민 신분을 따랐습니다. 이것을 종모법이라고 불렀습니다. 황진이는 양반 아버지 밑에서 태어났지만 기생 어머니 때문에 천민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 운명을 받아들이는 대신 스스로 기생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이 장면이 우리에게 남긴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기생은 조선 사회에서 가장 낮은 신분이었지만 역설적으로 가장 높은 교양을 갖춘 존재이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법적으로는 자유롭지 못했지만 문화적으로는 그 누구보다 자유로웠습니다. 이 모순 속에서 황진이와 초요갱 같은 전설이 탄생할 수 있었습니다. 신분이 운명을 결정하는 시대였지만 그 운명을 스스로 선택하고 새로 쓴 여인들이 있었다는 사실, 이것이 우리가 기억해야 할 첫 번째 진실입니다. 양반 집안 딸에서 기생으로. 황진이는 1506년경 개성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녀가 자라난 곳은 송도, 즉 고려의 예수도였던 개성이었습니다. 개성은 조선시대에도 여전히 문화와 예술의 중심지였고 수많은 학자와 예인들이 모여드는 곳이었습니다. 황진이의 어린 시절에 대해서는 여러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어떤 기록은 그녀가 양반 집안의 서녀로 태어났다고 말하고 어떤 기록은 기생의 딸로 태어났다고 전합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하나입니다. 그녀는 어린 시절부터 글을 배웠고 시를 익혔으며 음악과 춤에도 뛰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송도기인은 황진이에 대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진이는 어려서부터 총명하여 글을 읽으면 바로 이해하고 시를 지으면 옛 시인들의 경지에 이르렀다. 이 문장이 의미하는 바는 분명합니다. 황진이는 단순히 글을 아는 수준이 아니라 당대 최고의 학자들과 대등하게 시를 주고받을 수 있는 경지에 올랐다는 것입니다. 여자가 글을 배우는 것조차 쉽지 않던 시대에 그것도 천민 신분으로 이런 수준에 도달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전설에 따르면 황진이가 기생이 된 계기는 한 비극적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황진이가 15세 무렵 그녀를 사랑하던 한 선비가 있었습니다. 그는 황진이의 아름다움에 반해 병을 얻었고 결국 그녀를 만나지 못한 채 죽고 말았습니다. 이 사건을 목격한 황진이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인간의 감정이 얼마나 깊고 사랑이 얼마나 강렬하며 삶과 죽음이 얼마나 가까운지 깨달은 순간이었습니다.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양반 집안의 딸로 조용히 살기보다는 자신의 재능을 세상에 드러내고 진정한 자유를 찾겠다고. 그래서 스스로 기생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오늘날의 시각으로 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선택일 수 있습니다. 왜 굳이 천민 신분을 선택했을까요? 하지만 당시 조선 사회에서 여성이 자신의 재능을 펼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기생이 되는 것뿐이었습니다. 양반 여성은 글을 배워도 밖으로 나갈 수 없었고 아무리 재주가 있어도 세상에 이름을 알릴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기생은 달랐습니다. 천민이었지만 연회에 나가고 시를 짓고 사람들과 교류할 수 있었습니다. 황진이는 신분의 자유보다 영혼의 자유를 선택한 것입니다.
1520년대 초반 황진이는 정식으로 개성관기로 등록했습니다. 그때 그녀의 나이는 약 1516세였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기생이 된 황진이는 빠르게 명성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시는 남성 문인들 사이에서 회자되었고 그녀의 노래는 개성 전역에 퍼졌습니다. 특히 그녀는 시조를 지었는데 그 수준이 당대 최고의 시인들과 비교해도 뒤지지 않았습니다. 동지달 기나긴 밤을 한 허리를 베어내어 춘풍 이불 아래 서리서리 넣었다가 어른님 오신 날밤이어든 굽이굽이 펴리라. 이 시조는 황진이의 대표작 중 하나입니다. 겨울밤에 길이를 베어서 봄바람 이불 아래 넣어두었다가 님이 오시는 날 펴서 함께 보내고 싶다는 내용입니다. 단순해 보이지만 이 시조에는 기다림의 깊이, 사랑의 간절함, 시간에 대한 철학적 성찰이 모두 담겨 있습니다. 양반 남성 시인들도 이런 경지에 이르기 어려웠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장면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황진이의 선택은 단순한 반항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재능을 세상에 펼치기 위한 전략적 결단이었습니다. 사회가 정해놓은 틀 안에서 최선을 다하기보다는 자신만의 길을 개척하는 용기. 그것이 바로 황진이가 우리에게 남긴 첫 번째 교훈입니다. 황진이는 신분의 한계를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그 한계를 딛고 일어서는 도구로 삼았습니다. 기생이라는 신분은 그녀에게 족쇄가 아니라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였습니다. 그녀는 사회가 정한 운명을 거부하고 스스로 운명을 선택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메시지입니다. 주어진 환경이 불리하다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환경 속에서 자신만의 길을 찾는 것. 그것이 진정한 자유이며 황진이가 보여준 삶의 태도입니다. 시와 음악으로 조선을 흔들다. 황진이가 기생이 된 후 그녀의 명성은 급속도로 퍼져나갔습니다. 처음에는 개성에서만 알려졌지만 곧 한양까지 그리고 조선 전역으로 그녀의 이름이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황진이를 두고 송도삼절 중 하나라고 불렀습니다. 송도삼절이란 개성에서 가장 뛰어난 세 가지를 의미합니다. 박연폭포의 절경, 황진이의 미모와 시, 그리고 서경덕의 학문. 자연의 아름다움, 인간의 예술, 학문의 깊이. 이 세 가지가 개성의 자랑이었고 황진이는 그 중심에 있었습니다. 청구야담에는 황진이에 대해 이런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진이는 시와 서화에 능하고 거문고를 타면 그 소리가 구슬프고 아름다워 듣는 이가 눈물을 흘렸다. 이 문장이 보여주는 것은 황진이의 다재다능함입니다. 그녀는 단지 시를 잘 짓는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글씨를 쓰고 그림을 그리고 악기를 연주하며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당시 조선 사회에서 문인들은 시를 주고받으며 서로의 실력을 겨루곤 했습니다. 이것을 차운 또는 수창이라고 불렀습니다. 한 사람이 시를 지으면 다른 사람이 같은 운을 맞춰 답시를 짓는 방식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놀이가 아니라 학문적 깊이와 문학적 재능을 증명하는 진지한 경쟁이었습니다. 황진이는 이 수창에서 당대 최고의 문인들과 대등하게 겨뤘습니다. 아니, 때로는 그들을 압도했습니다. 1530년대 어느 날 한양에서 온 한 고관이 개성을 지나가다가 황진이의 명성을 듣고 그녀를 불렀습니다. 그는 황진이를 시험해보고 싶었습니다. 과연 소문만큼 뛰어난지 확인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가 시 한 수를 지어 건넸습니다. 황진이는 잠시 생각하더니 즉석에서 답시를 지어 바쳤습니다. 그 시는 고관이 지은 시보다 더 깊고 더 아름다웠습니다. 고관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기생이, 그것도 여자가 이렇게 높은 경지의 시를 지을 수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개성을 떠나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황진이는 기생이 아니라 진정한 시인이다. 황진이의 시는 단순히 기교가 뛰어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시에는 인생에 대한 깊은 통찰, 사랑에 대한 철학, 시간과 운명에 대한 성찰이 담겨 있었습니다. 청산리 벽계수야 수의감을 자랑 마라. 일도 창해하면 다시 오기 어려우니 명월이 만공산하니 쉬어간들 어떠리. 이 시조는 황진이의 또 다른 명작입니다. 푸른 산의 맑은 시냇물이여 쉽게 흘러감을 자랑하지 마라. 한번 바다로 가면 다시 돌아오기 어렵다. 밝은 달이 빈 산을 비추니 잠시 쉬어가는 것이 어떠한가. 이 시는 표면적으로는 자연을 노래하지만 그 안에는 시간의 흐름, 인생의 무상함, 그리고 현재를 소중히 여기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이런 깊이는 단순히 글을 많이 읽는다고 도달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삶을 깊이 사유하고 세상을 넓게 보며 인간 존재의 본질을 꿰뚫어야 가능한 경지였습니다. 황진이는 기생으로 살면서 권력의 정점과 바닥을 모두 목격했습니다. 연회에서는 웃고 노래했지만 혼자 남겨진 밤에는 인간의 허무함을 응시했습니다. 그 모든 경험이 그녀의 시에 녹아들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황진이에게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그녀는 자신이 처한 환경을 한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환경을 예술로 승화시켰습니다. 기생이라는 신분은 그녀를 억압했지만 동시에 그녀에게 인간 세상의 모든 면을 볼 수 있는 눈을 주었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놓치지 않고 시로 담아냈습니다. 예술은 환경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초월하는 힘입니다. 황진이는 그것을 증명했습니다. 황진이의 시는 단순한 문학 작품이 아니라 한 인간의 영혼이 신분의 벽을 뛰어넘은 증거입니다. 그녀는 기생이었지만 그 누구보다 자유로운 정신을 가졌습니다. 천민이었지만 그 누구보다 높은 예술 세계를 창조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진정한 자유는 신분이나 지위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에서 나온다는 것을. 황진이는 시와 음악으로 조선을 흔들었고 그 흔들림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성 대 지성의 대결. 1530년대 개성에는 조선 최고의 성리학자 한 명이 살고 있었습니다. 서경덕 1489부터 1546까지. 그는 화담이라는 호로 더 잘 알려져 있었습니다. 서경덕은 이황, 이이와 함께 조선 성리학의 3대 거장으로 꼽히는 인물입니다. 그는 평생 벼슬을 하지 않고 개성에서 학문에만 전념했습니다. 제자들이 전국에서 몰려들었고 그의 학문적 깊이는 조선 전역에 알려져 있었습니다. 서경덕과 황진이. 학자와 기생. 이 두 사람의 만남은 조선시대의 가장 유명한 문화적 사건 중 하나입니다. 송도기에는 이런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황진이는 서경덕의 명성을 듣고 그를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당대 최고의 학자가 어떤 사람인지, 그의 학문이 얼마나 깊은지 직접 확인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서경덕은 평생 여색을 멀리하고 오직 학문에만 몰두한 사람이었습니다. 황진이는 생각했습니다. 과연 이 사람의 마음을 흔들 수 있을까? 그녀는 한 가지 계획을 세웠습니다. 어느 여름날 서경덕이 제자들과 함께 박연폭포 근처에서 학문을 논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황진이가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서경덕에게 다가가 인사를 건넸고 시 한 수를 지어 바쳤습니다. 서경덕은 황진이의 시를 읽고 놀랐습니다. 기생이 지은 시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깊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황진이와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가볍게 시작된 대화였지만 점점 깊어졌습니다. 시에서 시작해 철학으로, 우주의 이치로, 인간 존재의 본질로 이어졌습니다. 서경덕은 깨달았습니다. 황진이는 단순히 시를 잘 짓는 기생이 아니라 진정한 지성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그들의 대화는 밤늦게까지 이어졌습니다. 제자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스승이 기생과 이렇게 깊은 대화를 나누는 것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서경덕에게 황진이는 기생이 아니라 학문의 동반자였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황진이는 서경덕의 마음을 움직이려 했지만 결국 실패했다고 합니다. 서경덕은 황진이의 지성을 존중했지만 그녀의 유혹에는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황진이는 오히려 서경덕의 학문적 깊이에 감동했고 그를 진정으로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이 만남은 단순한 유혹과 저항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두 지성의 만남이었고 서로에 대한 존중과 인정이었습니다. 청구야담은 이 만남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화담과 황진이의 만남은 신분을 초월한 지성의 교류였다. 이 문장이 의미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조선 사회에서 학자와 기생은 결코 만나서는 안 되는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서경덕과 황진이는 신분의 벽을 넘어 인간 대 인간으로, 지성 대 지성으로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만남은 서로를 더 높은 차원으로 끌어올렸습니다. 서경덕은 황진이를 통해 학문이 책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꽃 피울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황진이는 서경덕을 통해 진정한 학문이 무엇인지, 인간이 어떻게 자신을 초월할 수 있는지를 배웠습니다. 1540년대 어느 날 서경덕이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황진이는 그의 죽음을 깊이 애도했습니다. 그녀는 서경덕의 묘소를 찾아가 시 한 수를 바쳤다고 전해집니다. 화담 선생의 학문은 하늘과 같았고 그의 마음은 산과 같았습니다. 이 시는 황진이가 서경덕을 얼마나 존경했는지 보여줍니다. 그녀에게 서경덕은 단순히 유혹의 대상이 아니라 평생 존경할 스승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이야기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신분과 성별을 넘어선 진정한 만남의 가능성입니다. 서경덕과 황진이는 사회가 정해놓은 역할을 거부하고 인간 본연의 모습으로 서로를 대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서로에게서 배우고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도 여전히 보이지 않는 벽들이 존재합니다. 학력, 직업, 성별, 나이에 따른 차별과 편견. 하지만 서경덕과 황진이의 이야기는 말합니다. 진정한 만남은 그 모든 벽을 넘어설 수 있다고. 서경덕과 황진이의 만남은 신분 사회에서 가장 아름다운 지성의 교류였습니다. 학자는 기생을 무시하지 않았고 기생은 학자를 유혹의 대상으로만 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인간으로, 지성으로 존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평등의 시작입니다. 사회적 지위나 신분이 아니라 인간 본연의 가치를 보는 것. 서경덕과 황진이는 500년 전에 이미 그것을 실천했습니다. 평양 기생에서 전쟁 영웅으로. 1592년 4월 조선은 일본의 침략을 받았습니다. 임진왜란의 시작이었습니다. 일본군은 부산에 상륙한 지 불과 20일 만에 한양을 점령했습니다. 선조는 한양을 버리고 북쪽으로 피난길에 올랐습니다. 조선군은 연이어 패배했고 나라는 멸망 직전까지 몰렸습니다. 일본군은 한양을 지나 평양까지 진격했습니다. 평양은 조선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였고 대동강을 끼고 있는 전략적 요충지였습니다. 일본군은 평양을 점령하고 이곳을 북방 진출의 거점으로 삼으려 했습니다. 이때 평양에는 한 기생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초유갱. 평양 관기였던 그녀는 전쟁이 터지자 도망가지 않고 평양에 남았습니다. 임진록에는 초유갱에 대해 이런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초유갱은 평양 기생으로 용모가 아름답고 가무에 능했으며 마음씨가 곱고 충이가 깊었다. 이 문장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마지막입니다. 마음씨가 곧고 충이가 깊었다. 기생에 대한 기록에서 충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입니다. 충이는 보통 신하가 임금을 섬기는 마음 또는 군인이 나라를 지키는 정신을 의미합니다. 기생에게 이런 표현을 쓴다는 것은 그녀가 단순한 예인이 아니라 나라를 위해 목숨을 건 사람이었다는 뜻입니다. 1592년 6월 평양은 일본군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일본군 장수 고니시 유키나가는 평양성을 점령하고 이곳에서 군사를 재정비했습니다. 그는 평양에서 연회를 열고 승리를 자축했습니다. 그때 초요갱이 불려갔습니다. 일본군은 평양의 기생들을 불러 노래와 춤을 시켰고 초요갱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고니시 유키나가는 초요갱의 미모에 반했습니다. 그는 초요갱을 자신의 곁에 두려 했고 초요갱은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초요갱의 마음속에는 다른 생각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 적장을 죽일 수 있다면 조선군에게 반격의 기회가 생길 것이다. 초요갱은 신중하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녀는 고니시 유키나가의 신임을 얻기 위해 노력했고 그의 경계를 풀었습니다. 연회 자리에서 술을 따르고 노래를 부르며 웃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속마음은 달랐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장면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초요갱은 자신의 몸과 마음을 희생하면서까지 나라를 구하려 했습니다. 그녀는 기생이었지만 그 누구보다 강한 애국심을 가졌습니다. 신분이 낮았지만 그 누구보다 높은 의지를 가졌습니다. 1592년 7월 어느 날 밤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고니시 유키나가가 술에 취해 잠든 사이 초요갱은 그의 칼을 집어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손은 떨렸습니다. 한 번도 사람을 죽여본 적 없는 기생에게 이것은 엄청난 결단이었습니다. 그녀는 깊은 숨을 한 번 쉬고 칼을 내려쳤습니다. 하지만 고니시 유키나가는 잠에서 깨어났고 초요갱의 계획은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일본군 병사들이 달려들었고 초요갱은 붙잡혔습니다. 고니시 유키나가는 분노했습니다. 그는 초요갱을 즉시 처형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초요갱은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당당히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나는 조선의 백성이다. 적을 죽이려 한 것이 무슨 죄인가. 1592년 7월 초요갱은 대동강변에서 처형되었습니다. 그녀의 나이는 약 20대 중반이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기생 신분으로 태어나 짧은 생을 살았지만 그녀가 남긴 흔적은 깊었습니다. 초요갱은 자신의 목숨을 걸고 나라를 구하려 했습니다. 그녀는 기생이었지만 그 누구보다 강한 충의를 가졌습니다. 천민 신분이었지만 그 누구보다 높은 희생 정신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진정한 애국은 신분이나 지위에서 나오는 것인가? 아니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인가? 초요갱은 후자를 증명했습니다. 그녀의 선택은 실패했지만 그 정신만큼은 역사에 영원히 남았습니다. 초요갱이 고니시 유키나가를 암살하려다 실패하고 처형된 사건은 평양에 남아있던 조선 백성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일본군 점령 하에서 두려움에 떨던 사람들은 한 기생의 용기 있는 행동을 목격했습니다. 천민 신분의 여인이 목숨을 걸고 적장을 죽이려 했다는 사실. 이것은 평양 백성들에게 희망의 불씨가 되었습니다. 임진록은 초요갱의 죽음 이후 상황을 이렇게 전합니다. 백성들은 초요갱의 죽음을 애도했고 그녀의 충의를 기렸다. 평양성 안에서 은밀히 의병을 조직하려는 움직임이 시작되었다. 이 기록이 의미하는 바는 분명합니다. 초요갱의 희생은 단순히 개인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조선 백성들에게 저항의 정신을 심어주었고 반격의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초요갱이 죽은 지 몇 달 후 조선군은 명나라 군대의 지원을 받아 평양 탈환 작전을 시작했습니다. 1593년 1월 이여송이 이끄는 명군과 조선군 연합군이 평양성을 포위했습니다. 치열한 전투 끝에 조선군은 평양을 되찾았습니다. 일본군은 남쪽으로 후퇴했고 전쟁의 흐름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평양을 탈환한 조선군 장수들은 초요갱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들은 초요갱이 처형된 자리에 작은 비석을 세우고 그녀의 충의를 기렸습니다. 평양 기생 초요갱, 적장을 죽이려다 순절하다. 이 비석은 오랫동안 평양에 남아 있었고
사람들은 그곳을 지나며 초요갱을 기억했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 조정에서는 초요갱의 충절을 어떻게 평가할지 논의했습니다. 어떤 신하들은 말했습니다. 기생신분이지만 그 충의는 어떤 장군보다 높았다. 마땅히 포상해야 한다. 하지만 다른 신하들은 반대했습니다. 기생을 포상하면 신분 질서가 무너진다. 그녀의 행동은 칭찬할 만하지만 공식적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 결국 조정은 초요갱에게 공식적인 포상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신분 제도는 여전히 견고했고 기생은 아무리 훌륭한 일을 해도 양반과 같은 대우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민간에서는 달랐습니다. 백성들은 초요갱을 영웅으로 기억했고 그녀의 이야기는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습니다. 평양 사람들은 초요갱을 의기라고 불렀습니다. 의로운 기생. 이것은 단순한 호칭이 아니라 그녀에 대한 최고의 찬사였습니다. 조선 후기 문인들은 초요갱을 주제로 시를 짓고 소설을 썼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고 의기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장면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초요갱은 공식적인 인정을 받지 못했지만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영원히 남았습니다. 제도가 인정하지 않아도 진정한 가치는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살아남습니다. 초요갱의 선택은 실패했지만 그 정신은 성공했습니다. 그녀는 적장을 죽이지 못했지만 백성들의 마음에 희망을 심었습니다. 그것이 더 큰 승리였습니다. 조선시대에는 초요갱 외에도 여러 의기들이 있었습니다. 논개는 진주성 전투에서 외장을 끌어안고 남강에 뛰어들었습니다. 개월향은 의병장 김천이를 도와 전쟁에 참여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기생신분이었지만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쳤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과연 신분이란 무엇인가? 법이 정한 지위가 중요한가? 아니면 사람의 행동이 중요한가? 조선시대 제도는 신분을 중시했지만 역사는 행동을 기억했습니다. 초요갱과 같은 의기들은 신분의 한계를 뛰어넘어 진정한 인간의 가치를 보여주었습니다. 초요갱의 선택은 한 개인의 영웅적 행동을 넘어서 신분 제도의 모순을 드러냈습니다. 천민이었지만 양반보다 높은 충의를 보여주었고 여성이었지만 남성 장군보다 강한 용기를 보여주었습니다. 제도는 그녀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역사는 그녀를 기억했습니다. 진정한 가치는 제도가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결정된다는 것. 이것이 초요갱이 우리에게 남긴 교훈입니다. 황진이와 초요갱. 한 사람은 예술로, 다른 한 사람은 희생으로 조선을 움직였습니다. 두 사람의 삶은 매우 달랐지만 그들이 남긴 메시지는 같았습니다. 신분은 인간의 가치를 결정하지 못한다. 황진이는 1560년대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녀의 정확한 사망 연도는 기록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대략 50대에 생을 마감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기생으로 살았지만 그녀의 시는 조선 후기 내내 회자되었고 지금까지도 한국 문학의 고전으로 남아 있습니다. 초요갱은 1592년 임진왜란 중에 처형되었습니다. 20대의 젊은 나이에 생을 마감했지만 그녀의 이름은 의기의 상징으로 영원히 기억되고 있습니다. 동국여지승남에는 두 사람에 대해 이런 평가가 남아 있습니다. 황진이는 시로서 세상을 놀라게 했고 초요갱은 의로서 나라를 감동시켰다. 비록 천민이었으나 그 이름은 양반보다 빛난다. 이 문장은 조선시대 사람들이 두 여인을 어떻게 평가했는지 보여줍니다. 신분은 낮았지만 그 업적과 정신은 그 누구보다 높았다는 것입니다. 황진이와 초요갱의 이야기는 조선 후기 내내 민간에서 전해졌습니다. 특히 평민들 사이에서 이들의 이야기는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왜일까요? 그들의 이야기는 신분이 낮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나도 신분은 낮지만 노력하면 뭔가를 이룰 수 있지 않을까? 나도 사회가 정해놓은 틀 안에 갇히지 않고 내 길을 갈 수 있지 않을까?
황진이와 초요갱은 이런 질문에 답을 주었습니다. 19세기 조선 후기 신분제가 점차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양반수가 늘어나고 평민들도 돈으로 신분을 사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이런 변화의 배경에는 황진이와 초요갱 같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신분 제도의 부당함을 몸소 보여주었고 사람들에게 다른 가능성을 상상하게 만들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황진이와 초요갱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21세기 대한민국에는 법적인 신분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신분제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학벌, 집안 배경, 경제적 지위에 따른 차별. 황진이와 초요갱의 이야기는 이런 현실에 여전히 유효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제도가 정한 한계를 넘어서라. 사회가 만든 틀 안에 갇히지 마라. 당신의 가치는 당신 스스로 증명하는 것이다. 2000년대 들어 황진이는 여러 드라마와 영화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현대인들에게 여전히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초요갱 역시 여러 작품에서 재조명되며 의기의 상징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2024년 현재 평양에는 초요갱의 묘가 있다고 전해지지만 남북 분단으로 인해 확인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정신은 남한에도 북한에도 그리고 전 세계 한국인들의 마음속에 살아 있습니다. 황진이의 시조는 지금도 중고등학교 국어 교과서에 실려 있습니다. 학생들은 그녀의 시를 배우며 조선시대 문학의 아름다움을 느낍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녀의 삶을 통해 신분을 넘어선 인간의 가능성을 배운다는 것입니다. 초요갱의 이야기는 역사 교과서에는 자세히 나오지 않지만 민간 전승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평양을 방문하는 사람들은 대동강변에서 초요갱을 기억하고 그녀의 희생을 떠올립니다. 황진이와 초요갱은 각자 다른 방식으로 조선을 움직였지만 그들이 남긴 핵심 메시지는 하나였습니다. 인간의 가치는 신분이 아니라 그 사람의 정신과 행동에서 나온다. 천민 신분이었지만 그들은 양반보다 더 높은 예술 세계를 창조했고 더 강한 애국심을 보여주었습니다. 제도는 그들을 낮은 곳에 두었지만 역사는 그들을 가장 높은 곳에 올려놓았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여전히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는 이유는 그들이 인간 존엄의 본질을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7개의 장면을 통해 황진이와 초요갱이라는 두 전설적인 여인의 삶을 따라왔습니다. 한 사람은 시와 예술로, 다른 한 사람은 희생과 충절로 조선이라는 거대한 신분 사회의 균열을 냈습니다. 이 두 이야기는 서로 다른 시대, 다른 장소에서 벌어졌지만 그 안에는 하나의 일관된 진실이 흐르고 있습니다. 신분은 인간을 규정할 수 없다. 황진이는 기생이었지만 당대 최고의 학자 서경덕조차 그녀의 지성 앞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초요갱은 천민이었지만 그 누구보다 강한 애국심으로 적장을 죽이려 했습니다. 송도기이와 임진록이 전하는 기록들은 단순한 미담이 아닙니다. 그것은 조선 사회가 공식적으로는 인정하지 않았지만 민간에서는 깊이 새겨진 진실의 기록입니다. 천민의 몸이었으나 그 정신은 천민이 아니었다. 이 표현은 당시 사람들이 얼마나 이 두 여인을 특별하게 여겼는지 보여줍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 이야기는 중요한 메시지를 남깁니다. 21세기 대한민국에는 법적인 신분제가 없지만 보이지 않는 벽들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학벌, 집안 배경, 경제적 지위, 성별, 나이. 이런 것들이 여전히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곤 합니다. 하지만 황진이와 초요갱의 삶은 말합니다. 진정한 가치는 그 사람이 무엇을 하느냐에 달려 있다. 황진이는 시 한 수로 수백 년을 살아남았고 초요갱은 한 번의 선택으로 영원히 기억되었습니다. 그들이 남긴 유산은 단순히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도 계속되는 질문입니다. 나는 주어진 환경에 순응할 것인가? 아니면 그것을 넘어설 것인가? 사회가 정한 틀이 나를 규정하도록 둘 것인가?
아니면 내가 나를 규정할 것인가? 우리는 이 7가지 장면을 통해 배운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신분의 한계 속에서도 자유를 찾은 황진이의 예술론. 죽음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은 초요갱의 충애. 이것은 과거에만 머무는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의 삶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진리입니다. 작은 선택, 작은 용기, 작은 결단이 모여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고 한 시대의 흐름을 바꿉니다. 우리는 오늘 황진이와 초요갱이라는 두 전설을 만났습니다. 7개의 장면을 통해 그들이 어떻게 살았고 어떤 선택을 했으며 무엇을 남겼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그 모든 이야기를 짧게 되돌아보겠습니다. 첫째, 우리는 조선시대 기생제도의 이중성을 보았습니다. 낮은 신분이지만 높은 교양, 법적 제약 속에서도 문화적 자유를 누린 기생들의 살. 둘째, 황진이가 어떻게 스스로 기생의 길을 선택했는지 보았습니다. 양반 집안의 딸이었지만 그녀는 영혼의 자유를 선택했습니다. 셋째, 황진이의 시와 예술이 얼마나 깊고 아름다웠는지 확인했습니다. 그녀의 시조는 5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를 감동시킵니다. 넷째, 서경덕과 황진이의 만남을 통해 신분을 넘어선 지성의 교류를 목격했습니다. 학자와 기생이 서로를 존중하고 배운 아름다운 순간. 다섯째, 초요갱이 평양에서 어떻게 전쟁 영웅이 되었는지 보았습니다. 기생 신분이었지만 나라를 위해 목숨을 거는 충의를 보여주었습니다. 여섯째, 임진왜란 중 초요갱의 희생과 그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녀의 선택은 실패했지만 그 정신은 백성들의 마음에 희망을 심었습니다. 일곱째, 두 여인이 조선 역사에 남긴 유산을 종합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신분은 낮았지만 그들의 영향력은 그 누구보다 높고 넓었습니다. 이 7장면이 하나로 모여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인간의 가치는 외부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정신과 행동이 증명하는 것입니다. 황진이와 초요갱은 제도의 벽 안에 갇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가진 재능과 정신을 최대한 발휘했고 그 결과 역사에 영원히 남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황진이와 초요갱 같은 순간이 있지 않으신가요? 사회가 정해놓은 틀 때문에 주저하는 순간, 신분이나 지위 때문에 자신을 낮추는 순간. 하지만 이 두 여인의 이야기는 말합니다. 당신은 그 틀을 넘어설 수 있다고. 당신의 가치는 당신 스스로 증명하는 것이라고. 오늘 영상에서 가장 마음에 남았던 장면은 무엇이었나요? 황진이의 시가 더 인상적이었나요? 아니면 초요갱의 희생이 더 감동적이었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 영상이 의미 있었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는 또 다른 잊혀진 역사 속 인물들의 이야기를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역사는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는 등불입니다. 황진이와 초요갱이 남긴 불빛이 여러분의 삶에도 작은 용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긴 시간 함께 걸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요.